자, 안녕하십니까. 자, 감정 평가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감정평가 이론을 보시면은 그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률 제2조, 제2호에 보면은 개념이 나와 있죠. 이 토지 등 하면 토지, 건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 다 포함을 하는데, 이 토지 등이 경제적 가치, 법률적 가치가 아니라 이 경제적 가치를 우리는 판정하여 우리는 화폐액, 가액은 화폐액입니다. 그 결과를 가액,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감정평가라고 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배우셨던 토지의 여러 가지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합리적 시장을 형성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 감정평가사에 의한 이 감정평가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배우시게 될 감정평가의 목적이라든지 감정평가의 조건, 또 평가 대상 물건의 성격에 따라 감정평가를 적절하게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가끔 이제 시험 지문에 출제를 하는데, 자, 여러분 교재에 310페이지 보시면은 감정평가의 분류가 나오죠. 자, 이 분류를 보면은 우리 평가, 이 주체, 이 감정, 이 평가의 이 주체에 따른 분류가 있죠. 우리 공적 평가와 공인 평가로 나눠요. 평가 주체. 자, 평가의 주체가 국가와 같은 공적 기관인 경우를 공적 평가입니다. 독일이나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는 공인 평가입니다.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서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평가의 주체가 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 일본, 미국은 감정평가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평가입니다. 공인평가. 자, 강제성 여부가 또 나오죠. 자, 이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강제성이 있으면 뭐다? 필수적 평가. 강제성이 없으면 임의적 평가. 자, 그래서 어떠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감정평가 의뢰인은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필수적 평가인데, 대표적으로 법원의 경매물건, 또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라고 하는데 뭐죠? 공매물건, 또 국유재산을 처분 시에는 반드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받고 신문 공고를 통해서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건 필수적 평가입니다. 임의적 평가는 감정평가 의뢰인, 임의의 자유로운 의사에서 행해지는 평가입니다. 자유로운 의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은행에 부동산 담보대출 받고 싶다.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사입니다. 이때 그 담보대출 물건에 대한 평가는 임의적 평가입니다. 자, 감정평가의 결과가 어디에 있으느냐. 평가의 목적이죠. 감정평가의 결과가 어디 목적에 쓰이냐. 공공의 목적에 쓰이냐,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느냐. 자, 감정평가의 결과가 쓰이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 시에 보상평가를 한다. 이것은 공익평가라고 해요. 또 부동산 경기 침체 시에 부동산에 있어서 우리는 매매나 교환을 위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익평가,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법정평가라고 있죠. 자, 일반 시장에서의 거래 활동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장 가격과 달리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법령에 이미 규정이 되는 평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공시지가 평가,
또는 개발 부담금 부과를 위한 평가, 토지 거래 규제를 위한 평가 등은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령에 정해져 있는 평가, 법정평가라고 하죠.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감정평가에 있어서 평가 주체 수에 따라서 단독평가와 또 무슨 평가? 합의제 평가로 나오죠. 평가 주체의 수가 누구냐? 자, 평가 주체의 수가 한 사람이면 단독평가. 단독평가를 하면 신속하지만 객관성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감정평가사 여러 사람의 합의에서 행해지는 평가를 합의제 평가죠. 합의를 하면 뭐가 돼요? 객관성은 유지되지만 신속성은 뭐한다?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정평가 수준에 의한 평가가 있죠. 자, 전문성 수준인데, 자, 평가에 비전문가인 부동산 소유자 본인이 행하는 평가는 1차 수준의 평가로서 전문성이 가장 낮습니다. 2차 수준은 부동산을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람에서 행해지는 평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 물건을 매각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한다. 이것은 2차 수준의 평가입니다. 3차 수준의 평가는 전문성이 가장 높은 평가로서 평가의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 의한 평가가 3차 수준의 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감정평가의 조건에 따른 분류가 나오죠. 자, 이 조건에 따른 분류를 보시면은, 자, 현재 대상 부동산의 상태, 구조, 환경, 불법 점유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점유라든지 제한 물건 부착 등 현재 있는 그대로,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는 것을 무슨 평가라고 하죠? 현황평가라고 해요. 현황평가. 자, 현황평가인데, 자, 여러분 그 교재 보시면은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가 있어요. 6조. 자, 이 6조가 현황기준 원칙입니다. 현황기준 원칙.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감칙이라고 해요. 감칙. 줄여서 감칙. 네. 자, 제6조는요, 두 가지가 있죠. 1항, 2항. 자, 1항 지문이 또 26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죠. 자, 거기 보시면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미출. 시험에는요, 공사법상으로 출제합니다.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자, 우선은 불법적이거나 일시적 이용은 제외합니다. 자, 2항을 보면은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 시점에서의 가치 형성 요인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 즉 감정평가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우리는 사회의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 경우에는 우리가 감정평가 조건을 붙여서 우리는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거로 가면 어떻게 돼요? 과거로 가면 과거에 일정 시점, 민사사건, 형사사건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럴 때 재판상의 분쟁이 있으면은 과거의 어느 시점을 우리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할 수 있어요. 무슨 평가? 소급 평가입니다. 소급 평가. 자, 여러분 가까운 미래 도래가 확실하다. 자, 여러분 가까운 미래에
도래가 확실하다. 그래서 도래가 확실한 미래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투자의 타당성, 수익성에 대한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걸 평가할 때는 무슨 평가? 기한부 평가입니다. 예, 기한부 평가. 자, 그런데 이 미래, 가까운 미래의 도래가 확실하거든요. 미래의 도래가 확실한데 문제는 불확실하다.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불확실한 상황이 성취가 될 것을 전제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성취가 될 것을 전제로 가정을 해서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증감가 요인을 고려해서 행해지는 평가를 조건부 평가라고 해요. 조건부 평가. 자, 미래의 불확실할 때 우리 조건부 평가가 나타나는데 이때 조건은 뭐가 되어야 되냐? 실현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바다를 메워서 평가한다. 실현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 실현 가능해야 되고 또 뭐를 띄고 있어야 돼? 합법성을 띄어야 돼. 그럼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개발 제한 구역 해제는 실현이 가능하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해제하잖아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전제로 한 평가. 자, 여러분 광명시에 우리 신도시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 해제할 수 있죠. 그때 해제를 전제로 토지 가치가 어떻게 변하느냐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는 50년 정도 지난 오래된 건물에 있어서 철거를 전제로 한 토지를 평가한다. 이런 것은 다 무슨 평가? 조건부 평가입니다. 조건부 평가. 자, 전제의 조건에 따른 그 분류를 보고요. 자, 312페이지 보시면은 이 평가사의 소송 여부가 있죠. 자, 이 평가사의 이 소속 여부에 따라서 참모평가와 수시적 평가로 나누죠. 자, 참모평가는 고용기관을 위한 평가입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 담보대출을 국민은행에 신청했는데 국민은행에 소속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다. 이런 것은 참모평가입니다. 자, 공업단지를 조성한다. 이러한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 평가를 전업으로 하지는 않지만은 이러한 대규모 공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고도의 우리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모여서 일시적으로 행해지는 평가를 수시적 평가죠. 뭐 감정평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변호사라든지 건축사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이 모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일본의 기준이 나오죠. 일본에서의 부동산 평가 기준은 복합부동산이죠. 여러분 우리 복합부동산은 부동산 개념 배울 때 토지, 건물이 결합된 거죠. 자, 복합부동산의 경우에 적용을 우선 하게 되는데 독립평가와 부분평가 이걸 우리 구분을 좀 해두셔야 되겠죠. 자, 독립평가, 부분평가 이걸 구분을 좀 해야 되겠다. 자, 독립평가나 부분평가는 다 토지 위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건물.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자, 토지 위에 이렇게 전부 건물이 있는 경우. 자, 평가는 뭐를 평가하고자 한다? 토지. 토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평가 대상 토지 상에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 건물을 없다고 본다. 건물에 뭐를? 철거를 전제로. 건물에 철거를 전제로 한다. 그럼 건물이 있지만 건물이 없다고 보고 토지를 건물이 없는 상태의 뭘로? 나지 상태를 상정. 상정은 뭐죠? 가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정이란 말은 가정한다.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하는 것을 독립평가다. 건물의 철거를 전제로 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방금 배우셨던 뭐에? 독립평가는 조건부 평가에 속합니다. 그리고 나지 상태로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건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부 감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은 뭘로 평가한다? 우리 관련해서 평가 대상 토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문제는 건물이 현재 이용되고 있는 상태 그대로 토지를 건부지 상태로 평가해요. 건부지 상태를 평가하면요,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부 감가를 고려를 하고, 건물이 현재 이용되고 있는 상태 그대로 토지를 건부지로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부분평가인데, 이 부분평가는 건물이 현재 이용되고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기 때문에 뭐에 속하죠? 현황 평가에 속하는 개념이다. 자, 일본의 평가의 기준이 나오고, 자, 31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나오죠.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몇 조? 제7조가 나와요. 자, 제7조는 개별 물건 기준 원칙입니다. 자, 이 개별 물건 기준 원칙 등이죠. 등이 붙었습니다. 자, 1항을 볼까요?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하여야는 반드시. 그러니까 뭐를 원칙? 요거 하여야는 반드시 개별 물건 기준 원칙. 예? 자, 그런데 등이 붙었거든요. 등이 뭐가 나온다? 2항, 3항, 4항. 요게 바로 뭐다? 등이지, 등.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지. 자, 우선은 이 등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다? 일괄평가. 자, 일괄평가는 뭐죠? 둘 이상. 예를 들어서 토지, 건물이 결합된 둘 이상. 자, 토지와 건물이 결합됐습니다.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일체 묶여서 또는 대상 물건 상호 간에 뗄래야 뗄 수 없다.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 이게 2항이야. 2항. 자, 그리고 여러분 27회는 요거 출제했었죠. 요 두 개를 묶어서 27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거든요. 또 구분평가가 있어. 자, 구분평가 법조문이 나옵니다. 시험에. 여기는 뭐다? 하나.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또 감정평가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우리 요즘 주상복합 건물 공급하는 경우 있죠. 주상복합 건물 가보면은 저층은 뭐다? 상업용. 그 다음에 한 4층 이상은 뭐 4, 5층 이상은 뭐 주거용 이렇게 되잖아. 용도가 다르니까 가치도 상업용, 주거용이 다르겠죠. 그 이때 그럴 경우 구분평가하는 거예요. 구분평가. 그런 경우에는. 예?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도로가 있는데 필이 토지가 있는데 하나의 물건인데 문제는 도로의 전면 부분과 무슨 부분? 후면 부분에서 전면은 뭘로 이용? 상업용으로 이용하고 후면은 뭘로? 주거용으로 이용하면요 문제가 있어요. 이 전체를 상업용으로 평가하면 과대평가가 되고요. 주거용으로 평가하면 과소평가돼. 가격이 어디가 비싸요? 도로에 접한 상업용이 비싸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하나의 물건이잖아요. 1필이 토지. 하나의 물건 안에 가치가 다른 게 있어요. 이때는 구분평가하는 거예요. 상업용, 주거용 구분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주의할 건 요 사항인데 이 부분평가가 나오죠. 이거는 일체로 이용입니다.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 뭐 국가가 세금을 부담한다. 세금을 부과한다.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부분평가인데, 자, 부분평가는 우리 19회 시험에 정답 물었고 또 22회 시험에도 정답을 물었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또 19회 시험과 27회 시험에 또 출제된 용어인데, 자, 부분평가를 할 때는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자, 1필이 토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이 우리가 도시 계획시설에 저촉이 된다. 자, 도시
계획시설에 저촉이 되면서 뭐 한다? 수용이 된다. 그러면 수용을 하게 되면 뭐 해야 돼? 보상평가를 할 때는 문제는 요 전체를 기준해. 이 전체는요, 가격 수준이 동일한 토지야. 가격 수준이 동일한 토지, 이 전체를 기준으로 요 일부분을 평가하는 것은 부분평가. 요거는 전체에서 가격이 동일한 게 아니라 다르죠. 이럴 때는 구분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요것은 무슨 평가? 부분평가가 되죠. 자, 그 내용을 우선 한번 또 확인을 한번 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우리가 최근에 또 출제를 하는 부분, 법조문이죠. 법조문들을 출제하거든요. 법조문들을. 그래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프린트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감정평가에서의 기준 시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 평가이론에서는 기준 시점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기준 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이 지문은요, 28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28회 시험에 출제했는데, 자, 이 기준 시점은 우리나라 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에 나와요. 제2호에 이 기준 시점의 개념이 나온다. 그 개념이 바로 1번 지문. 이게 28회 시험에 출제된 내용이고, 또 우리가 또 3회도 또 출제했죠.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2항에 보면 또 어떻게 나와요?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그럼 시험 문제는 또 뭘로 출제해요? 우리는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이렇게 현장 조사가 아니라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그리고 다만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는 그 날짜에 또 뭐죠?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또 시험에는요, 가격 조사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출제합니다. 가격 조사가 가능하지 않도록 아니라 가능한 경우에만 뭐를 기준 시점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자, 이 항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 시험 지문에 요 조문 2개 잘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자, 그리고 2번 정답인데, 감정평가일은 과거나 미래로 될 수 있으나 기준 시점은 항상 현재로 표시된다니까 틀렸어요. 감정평가일은 항상 현재. 감정평가일은 항상 현재인데, 기준 시점 여기 보세요. 과거의 특정일이 될 수도 있고 미래의 특정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틀린 지문은 2번. 3번 평가 대상 물건의 가격을 가장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는 시점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시점이 원칙적인 기준 시점이 된다. 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가격 조사입니다. 자, 4번 기준 시점은 과거의 특정 일로 할 수 있는데, 이는 쟁송 중에 있는 물건이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된 물건 등의 소급평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기준 시점을 또 미래의 특정 일로 할 수 있는데, 이는 장래 특정일에 투자에 따르는 수익성 등의 평가 등과 관련한 기한부 평가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아까 기준 시점은 과거 또는 미래의 특정일이 될 수 있다.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기준 시점은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용어고 평가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해를 해 두셔야 될 용어고요. 자, 315페이지로 오시면은, 자, 어빙 피셔라는 학자가 있어요. 자, 어빙, 우리 투자이론에서 우리 들어본 학자 이름. 어빙 피셔는 부동산 가치의 개념에 나오죠. 자, 어빙 피셔는 부동산 가치를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이익, 편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장래이익, 편익은 유형적도 있고 무형이 있어요. 여러분 유형적인 것은요 금전적인 거야. 전매, 차익, 임대료 수입 이런 걸 말하고, 무형적 이익은 금전적인 것을 아닌 거. 대표적으로 부동산 소유로 인한 정신적인 만족감, 이런 것은 비금전적인 것, 무형적인 이익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 어떻게 돼? 부동산 가치다. 어빙 피시의 개념. 그래서 우리 부동산은요 뭐를 한다? 이 토지는 뭐를 가지고 있죠? 토지는 영속성의 특성이고, 건물은 일정 기간 수명이 오랜 기간 지속된 내구성을 가지기 때문에 부동산 학자들은 뭐를 중시 여긴다? 가격보다는 뭐를? 가치 개념을 중시 여긴다. 자, 부동산 학자들은 가격 개념보다는 우리 가치 개념을 중요시 여긴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이 가치와 가격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 그 두 번째 보세요. 가치와 가격은 서로 다르다는 부동산 학자들의 견해가 나오죠. 자, 그 견해를 보면은 이런 의미죠. 자, 가격은 공인중개사가 중시하는 개념이 가격이라면은, 가치는 누가 중시하긴다? 가치는 우리는 감정평가사가 중시하는 개념인데, 이 개념상 차이가 있다. 개념상 차이가 있는데, 가격은 우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가 성립이 되었을 때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교환을 해줘.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가격입니다. 자, 33평 아파트를 3억 주고 샀다. 이 3억이 가격. 네? 자, 그런데 가치는 어빙 피시에 있어서의 개념이야.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의 편익, 이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이 가치가 돼. 자, 우리 25회 시험에 또 우리가 정답으로 물었던 내용이 바로 요 내용이죠. 뭐다? 과거 시점에서, 가격은 과거 시점에서 부동산 거래가 성립돼서 6개월 전에 성립됐던, 한 달 전에 성립됐던, 하여튼 과거의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과거의 시점에서 부동산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가치는 과거의 값이야. 과거의 값, 가격은. 근데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우리는 장래 이익,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현재의 값. 이것을 출제를 어떻게 돼? 현재, 미래로 25회는 출제를 했습니다. 정답이었죠. 자,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의 부동산의 가치는 4억인데 캐나다도 이민을 가기 위해서 금매물로 3억에 매각을 했다면 정상적인 시장가치 4억 원이 매각 시점에 1억 원 급격히 하락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뭐가 있다? 오차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다? 가치와 가격은 플러스 오차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오차일 수도 있다. 오차가 존재한다. 자, 우리 공부 유형 하다 보면요, 이게 부동산을 좀 알아야 될 게 좀 많거든요. 며칠 이제 한 2-3 달 열심히 학원에 와서 선생님 찾아다니면서 물어볼 건 다 물어보고, 세금 문제부터 요거 매수, 수용당할 때 안 당할 때 평가 어떻게 하냐 다 물어보고, 다른 데 가면 그 돈 컨설팅 비용 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한 뭐 1, 2억 줘야지. 근데 다 와서 단돈 한 달에 20만 원에서 60만 원 다 끊어놓고 선생님 쫓아다니면서 점심 사주시면서 다 물어보는 게 서로 갖다 놓고, 그래 놓고 딱 자기 볼 일 다 보니까 안 나와. 대단하신 분들 많아. 어린 줄 아세요? 처인구 원산면 클러스터 들어오잖아요. 거기 땅 대주 말이 가신 분이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진짜 웃기는 사람들 많아요.
예, 이게 모르니까 그렇죠. 알면은 그래도 좀 자기가 생각도 좀 해보고 할 텐데, 모르면 그런 게 있어요. 옛날 천안에도 탕진 들어갈 때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거기는 5사람이요. 며느리 5사람 중에 시험 치고 왔어요. 한산 대표로. 그러다 또 보상을 받으니까 그다음부터 안 나와. 액수가 차이가 많거든요. 이게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도 좀 알아야 돼요. 뭐 국가가 주는 돈이 다가 아닙니다. 자, 이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불한 시점에서의 가격은 단 1개입니다. 자, 33평 아파트 4억 주고 샀다. 4억 단 1개. 근데 가치는 보는 사람의 견해, 국세청에서 보느냐, 금융기관에서 보느냐, 보험회사에서 보느냐, 보는 사람 견해에 따라 과세가치, 담보가치, 시장가치, 예? 이런 가치 등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어요. 가치는 다원적 개념,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가격과 가치가 서로 다르다고 보는 견해가 거기에 나와 있고, 316페이지 보시면은 그래서 가치의 다원적 개념이 나오죠. 우리 시험에 2번, 5개 놓고 틀린 걸 찾아내라. 2번 11회 시험과 23회 시험에 2번 출제했었죠. 자, 보험 가치 보세요. 보험금 산정과 보상에 대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가치의 개념이고, 과세 가치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라든지 재산세를 부과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이죠. 그래서 우리 세법이 있죠. 관련 법규에서 조정된 부동산의 가치가 과세 가치입니다. 사용 가치는 부동산을 특정한 용도로 사용될 때 가질 수 있는 가치인데, 이 사용 가치는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이 매도되었을 때 형성될 수 있는 교환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23회는 교환 가치와 유사하다고 출제했습니다. 주의 좀 해두시고, 공익 가치죠. 자, 어떤 부동산의 최선의 이용, 최유효 이용이죠. 어떤 부동산의 최고 최선의 이용, 최유효 이용이 사적인 목적인 경제적 이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존이나 보존과 같은 우리는 비경제적, 공공 목적의 비경제적 이용에 있을 때 대상 부동산이 가지는 가치입니다. 자, 여러분, 희귀동식물이 있는 우리 어떻게 돼요? 산림자원 보호해야겠죠. 뭐 이런 거라든지.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투자 가치는 투자 이런 식으로 했죠. 투자 대상 부동산이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시장 가치는 무슨 가치? 대상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매됐을 때 가지는 객관적 가치는 시장 가치입니다. 자, 장부 가치가 나오죠. 장부 가치는 대상 부동산의 최초의 취득 가격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에 의한 감가상각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잔존 가치죠. 장부상의 잔존 가치를 장부 가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문제 2번 문제 한번 봅니다. 가격과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격이란 경제학에서 흔히 쓰이는 개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가치를 화폐를 매개체로 해서 나타낸 것을 뭐라고 한다? 가격. 네, 가격이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이고, 2번 가격은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값, 가치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값. 2번 정답. 사용 가치는 대상 부동산이 특정의 용도로 사용될 때 가지는 가치를 우리는 사용 가치고, 장부 가치는 대상 부동산의 최초의 취득 가격에서 법적으로 허용된 방법에 의한 감가상각분을 제외한 나머지로서 장부상의 잔존 가치. 개념 맞죠? 자, 사용 가치는 대상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도되었을 때 형성될 수 있는 교환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또 316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또 관계가 나오죠. 자, 부동산 가치. 이 가치는
가치는 효용. 효용은 뭐죠? 많이 이제 들어보는데 효용은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인데 이 효용은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은 사람마다 사람마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가치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가치는 개인마다 뭐가 있다?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치는 주관적이야. 객관적이 아니고 주관적이고 추상적 개념이라면 화폐로 표시된 가격은 1제곱미터당 얼마? 누구든지 적용되죠. 객관적이면서 화폐로 표시돼서 구체적으로 표현한 값을 우리는 가격이라고 해요. 자, 이때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고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 부동산 가격도 하락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와 가격은 같은 방향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변동을 해요. 그렇지만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화폐 가치는 어떻게 돼요? 하락을 해요. 그렇지만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은 뭐한다? 상승을 하죠. 그래서 화폐 가치와 부동산 가격은 반대 방향, 역방향으로 변동한다는 이런 가치와 가격의 관계가 있어요. 자, 단기에서는 가격이 가치로부터 벗어나요. 가격이 가치로부터 괴리 벗어나서 가격 형성의 왜곡이 나타나는데, 자, 예를 들어서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초과 공급이 발생을 하면은 공급이 많으니까 공급자의 경쟁에서 가격은 가치 이하로 하락을 하고, 또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또 수요자 간의 경쟁에서 가격이 가치 이상으로 상승을 해요. 이러한 가격의 조정 과정을 거쳐서 장기에서는 가격이 가치에 일치되게끔 조정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가치는 가격의 장기적인 균형값, 균형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19회 시험에서 여기서 정답을 또 우리가 출제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3번 프린트 문제 5번 지문 보세요. 자, 프린트 문제 3번에 5번 지문 보시면은 장기적으로 가격은 가치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요거거든요. 가격의 조정 과정을 거쳐서 가치에 일치되게끔 조정이 이루어지죠. 이걸 수렴하는 경향으로 표현한 거고, 그 단기적으로는 가격과 가치가 서로 어긋난다,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다. 그건 뭐가 돼? 괴리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5번은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5번 지문 요걸 말을 좀 바꿔놓은 거죠. 자, 317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가치의 특징인데, 자,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치 또는 가격의 특징은 어떻게 되냐? 자, 영속성이죠. 자, 영속성에 의해서 우리는 교환,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 바로 뭐다? 가격. 좁은 의미의 가격이고, 영속적 기간을 1년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이 기간 분할에 있어서의 가능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사용 수익에, 요걸 뭐라고 해요? 사용 수익을 용익이라고 해요. 사용 수익의 대가로 표시되는데, 이것을 우리 뭘로 표시된다? 임대료로 표시돼. 이때 이 협의 가격은 원본이야.
소유함으로써 얻는 이익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본으로서의 가격이고, 임대는 이 원본에 대한 뭐죠? 과실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협의 가격과 임대를 대해서 넓은 의미, 광의, 넓은 의미의 부동산 가격이라고 한다.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죠. 자, 그리고 부동성,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또 권리가 분할하죠. 자, 우리는 소유권을 구성하는 여러 권리나 이익이 존재하는데, 이런 권리 분할의 가능성에서 부동산 가격은 소유권, 기타 권리나 이익의 대가로 표시되는 게 바로 요 개념. 또 영속성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은 과거, 현재 및 장래, 미래에 걸친 또 무슨 장기적인 배려하에 형성되면서, 또 부동산 가격은 항상 뭐가 있다? 변화의 과정이다. 장기적인 배려하에 형성되면서 부동산 가격은 항상 변화의 과정이 있어요. 자, 또 부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그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지역적인 뭐를 받는다? 영향을 받는다. 또 개별성의 특성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은 거래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 개재되기 쉽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 보정이 필요하고, 그러한 상황에 대한 사정 보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또 뭘로? 개별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 또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가 거의 없다, 전무하다고 할지라도 담보 능력, 임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는다는 성질,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하락하지 않는다는 뭐를 가지고 있다? 하방 경직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이런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 이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고, 자, 여러분 교재 318페이지 보시면은 가격에 있어서의 기능이 나오죠. 자, 여러분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면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행동을 결정하는 지표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걸 파라메타적 또는 매개적 기능이라고 해요. 파라메타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매개적, 파라메타적, 매개적 기능. 또 가격이 결정되면 부증성의 특성에 따라 토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자에게 자원이 배분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부동산 시장에서의 부동산 가격은 기회비용, 투자이론에서 배운 기회비용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감정평가 가격은 시장에서의 기회비용을 올바르게 반영한 가격, 숨어있는 것까지 다 반영한다. 이걸 전문용어로 잠재 가격, 섀도우 프라이스라고 해요. 잠재 가격으로서의 기능을 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나라. 자, 여러분 또 시험 문제 우리가 그 제2조, 제1회, 요거 27, 8회 2년 연속도 출제된 용어 나오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또 제1호에 나오는 무슨 개념? 시장가치 개념. 27회 시험과 28회 시험에 출제를 한 용어죠. 시장가치 개념. 볼까요? 평가대상 부동산을 대상 물건이라고 합니다.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가 이루어진 후 그 거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자, 밑줄 그을까요?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 밑줄. 이것을 뭐라고 한다? 시장 가치라고 한다. 시장 가치 개념.
자, 시장가치 개념이 나와 있고요. 자, 여러분 조문이 나와요. 이 319페이지 밑에 조문이 또 나오죠. 자, 거기 조문을 보시면은, 자, 우리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또 조문이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제5조는 무슨 기준? 또 시장가치 기준 원칙. 제5조는 시장가치 기준 원칙인데, 자, 우리 21회 시험에 출제된 1항을 볼까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에. 자,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은 뭐를?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시장 가치인데,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적정 가격이거든요. 적정 가격이 아니라 시장 가치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또 27회 시험에 출제된 또 용어가 또 나오죠. 2항,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에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세 가지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 가지 경우 중에 어느 하나가 적용되면은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 318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가격의 이중성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자,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면은 가격이 결정되고, 이 가격이 다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을 가격 또는 가치의 이중성이라고. 가격의 이중성, 가치의 이중성인데, 자, 이 가격의 이중성은 부동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상품은 가격의 이중성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확인 또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프린트 볼까요? 프린트에 관련해서 거기 4번 지문에 3번에 4번 지문 보시면은 가격의 이중성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그리고 3번에 1번 지문 보면은 부동산 가치의 개념이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한번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법 조문들은 요즘 자주 나오니까 법 조문은 잘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잠시 쉬고 320페이지에 부동산 가치의 형성 원리 들어갔습니다.